안녕하세요. 북사랑 카페의 크리스티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유럽 도시 기행입니다. 총 1, 2권으로 되어 있고요. 1권에서는 유럽에 있는 도시 아테네, 로마, 이스탄불, 파리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인류 문명의 최전선 파리의 내용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유시민 작가님은요. 여행 중 그저 눈앞에 펼쳐진 프랑스 파리의 외관적 모습을 다루기보다는요. 프랑스 파리라는 도시가 담고 있는 컨텐츠를 역사와 인문학 측면에서 풀어서 알려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파리를 둘러볼 때 유용한 여행 가이드 팁까지 종합해서 간략하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라서요. 파리라는 도시를 한눈에 들여다보는 느낌마저 들게 하는 아주 유익한 책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유럽 도시 기행 1권 파리, 인류 문명의 최전선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프랑스의 랜드마크 첫 번째를 꼽으라고 하면 모두가 에펠탑이라고 할 텐데요. 에펠탑은 파리라는 도시 하나의 상징을 넘어 프랑스 공화국의 정치체제, 파리 시민들의 정신세계와 문화적 감각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하죠. 유럽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프랑스는 북동쪽으로 룩셈부르크와 벨기에, 동쪽으로는 독일과 스위스, 이탈리아, 남쪽으로는 스페인과 지중해, 북서쪽으로는 해협을 사이에 두고 영국을 마주보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의 크기는 한반도의 3배 정도라고 하고요. 인구는 약 7천만 명에 못 미친다고 하죠. 특별히 프랑스 파리는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역사의 공간과 시민의 공간이 분명히 나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오래된 건축물도 아직까지 모두 살아서 숨을 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베르사유 궁전을 제외한 모든 공간이 시민들의 일상과 떨어져 관광객의 볼거리로 쓰이는 공간이 없다고 하죠. 이렇게 파리가 된 것은 바로 젊음을 아직 유지하고 있어서라고 하는데요. 사실 파리는 14세기까지도 보잘것없는 변방의 도시였다고 하고요. 역사가 짧아 아테네, 로마, 이스탄불과 같이 고대 건축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프랑스 영토에는 구석기 시대부터 인간이 거주했지만요.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집단을 BC 5세기 무렵이라고 하고요. 당시 유럽 전역에 퍼져 살고 있었던 켈트족의 한 갈래가 프랑스의 지중해 연안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고 하죠. 로마인들은 그들을 골족, 그들이 사는 땅을 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갈리아의 최초의 국가를 만든 집단은 게르만족의 한 갈래였던 프랑크족이었고요. 부족 단위로 갈리아의 집단 이주한 프랑크족은 서로마 제국이 무너진 5세기 말에 왕국을 세웠는데요. 이 프랑크 왕국은 300년 후에 지금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아우르는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죠. 파리는 세기 초 프랑크 왕국의 수도가 되었고요. 10세기 말 이후 긴 시간에 걸쳐 외부의 침략을 막는 성벽을 쌓았다고 합니다. 13세기 말쯤에는 센강 왼쪽 편안으로 교육기관이 들어왔고요. 오른쪽으로는 시장이 형성되어 시태섬을 두고 라탱 지구와 레알 지구가 좌우에 결합한 도시의 기본 구조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죠. 센강 도시 구간에 있는 시태섬과 생루이섬은 다리로 이어져 있는데요. 파리 최초의 마을이 시태섬에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파리에는 문화자산이 너무나 많아 여행자들이 자기만의 여행 경로를 택해보기를 작가님은 권하시는데요. 시태섬에 있는 성당 노트르담은 파리 주교와 로마 교황청이 12세기 중반부터 200여 년에 걸쳐 건물과 첨탑을 올리고 파이프 오르간과 성가대석을 포함한 내부 시설을 지었다고 하죠. 노트르담은 종교시설인 동시에 정치의 중심이었기에 종교적 갈등이나 정치적 격변이 일어날 때마다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16세기 중반 위군호 전쟁 때 개신교들이 우상 숭배의 상징으로 지목해 파괴했다고 하고요. 루이 15세가 개축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혁명 때 다시 부서졌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황제 대관식을 하면서 조금 손을 보았지만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고요. 폐허를 방불케 하는 흉물로 타락해 19세기 초 철거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마저 벌어졌다고 하죠. 이러한 기로에 선 노트르담을 고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노틀담의 꼽치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빅토르 위고의 작품 때문이었는데요. 원 제목인
파리의 노트르담이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노트르담 복원 기금을 조성해 캠페인을 벌여 성당을 완전히 복원했다고 하죠. 2019년 4월 노트르담의 첨탑과 지붕이 불에 타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파리 시민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고요. 노트르담의 소중한 귀중품을 구해내려는 노력이 어우러져 불과 며칠 만에 원화로 1조가 넘는 복구 성금이 거쳤다고 하네요. 이와 같이 프랑스 국민에게 노트르담은 집단적 정체성을 압축해 놓은 문화 아이콘 같은 것이어서요. 그들의 세계관과 생활 양식, 프랑스인의 의식과 감정을 바탕으로 역사, 종교, 정치, 문화가 함께 떠오르는 문화재라고 합니다. 루브르는 부르봉가의 왕궁이었다고 하는데요. 생강 기슭에 군사 요새의 한쪽에 있던 수백 년 묵은 궁전을 헐고 16세기에 신축한 뒤 여러 차례를 거쳐 중축과 개축을 거듭하면서 규모를 확장했다고 하죠. 루브르에는 200개가 넘는 전시실에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 유물부터 왕가의 보물, 중세와 근대 유럽의 유명한 조각과 그림까지 무려 40만 점이 넘는 예술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루브르의 건물은 프랑스의 국력과 왕의 권력에 비례해 커지고 화려해졌다고 하는데요. 전시품도 마찬가지였다고 하죠.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은 중세와 근대의 예술작품 중에는 왕가의 수집품이 적지 않았고요. 고대 유물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약탈해 온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특히 나폴레옹 군대가 1789년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중요한 유물들을 그 지역을 침략했을 때 가져온 것들이라고 하죠. 영국의 대형 박물관과 비슷하게 루브르 박물관도 역시 문화재 포로 수용소라는 느낌을 작가님은 받았다고 합니다. 카루잘 개선문은 나폴레옹이 1808년에 세웠다고 하는데요. 성고식 카루잘 광장에 세워져 그렇게 부른다고 하죠. 개선문은 로마 제국의 문화 아이콘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도시의 모든 개선문은 로마 개선문의 복제품이라고 하네요. 이는 장군과 권력자의 과시욕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어느 도시의 어떤 모양을 하든 다 같다고 합니다.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을 본따 만든 카루잘 개선문의 기둥에는 나폴레옹 시대 군인이 서 있는데요. 위에 청동말 4마리와 여신상 셋을 올려놓았는데 처음에는 베네치아 산 마르코 대성당에서 떼어온 청동말을 올려두었다가 돌려주고 비슷한 것을 새로 만들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 개선문이 황제의 권위를 과시하는 데 적합한 크기가 아니어서요. 나폴레옹은 에투알 광장, 지금의 드골 광장에 큰 것을 하나 더 세울 것을 명령합니다. 에투알 광장의 개선문은 높이 50m, 폭 45m 되는 외관으로 1806년 시작된 건축 공사가 러시아의 원정 참패로 한동안 중단되었다가요. 나폴레옹이 죽은 지 15년이 되던 1836년에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죠. 시태섬에서 루브르를 거쳐 개선문까지 파리의 중심지는 왕실과 귀족 계급의 권력과 부를 표현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루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3세는요, 20년 가까운 집권 기간 동안 조르주 웨젠 남작을 기용해 파리와 마르세유, 리옹 등 프랑스의 대도시들을 개조하기 시작합니다. 드골 광장 중심으로 12개의 대로가 방사형으로 퍼져나간 오늘날 파리의 도시 구조를 만들었다고 하죠. 이전의 파리는 루이 13세가 만든 성벽에 둘러싸인 좁은 골목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중세 도시였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에 있는 큰 길은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고요. 왕궁과 성당 주변에 날림으로 지은 주택이 무질서하게 들어서 있었죠. 생활 하수가 그대로 흘러드는 생강물을 끌어다 식수로 사용해서 콜레라를 비롯한 수인성 전염병이 끊이지 않았고요. 왕궁 정원을 빼놓고는 녹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외곽으로 이사하면서 도심지는 빈민가로 변했다고 하죠. 나폴레옹 3세는 청년 시절 런던에 살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도시의 교통망과 넓은 녹지를 보았던 터라 파리를 런던처럼 만들겠다는 야심을 품고 오스만 남작을 파리의 행정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오스만 남작은 파리 개조 계획 첫 8년 동안 2만 채가 넘는 건물을 철거했다고 하고요. 그 후 10년 동안 2배나 많은 주택이 새로 들어서게 했다고 하죠. 또한 리옹과 북부역을 지어 철도 교통의 요충으로 삼고 외곽에 블로뉴 숲과 빈센트 숲을 조성했고요. 생강의 교량을 보수하고 신축했다고 하네요. 또한 가르니에 오페라 극장과 공연장을 세워
파리는 훨씬 더 살만한 도시가 되었다고 하고요. 콜레라를 비롯한 수인성 전염병이 자취로 감추게 되었고 교통과 거주 환경이 몰라보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에펠탑은 다른 나라의 대표 건축물들인 아테네의 파르테논, 로마의 콜로세오, 이스탄불의 하기야 소피아와는 달리 왕과 신의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어진 건축물이 아닌 정부가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디자인을 확정하고 시민들의 응원 덕분에 생명을 이어온 예술품이라고 하죠. 에펠탑은 에투알 개선문 맞은편 센강 왼쪽 안 마르스 광장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혁명 100주년을 기념해 세계 박람회의 관문으로 쓰기 위해 324m 높이의 에펠탑이 1889년에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이 탑을 디자인한 구스타프 에펠의 이름을 따 에펠이라고 불렀고요. 에펠탑은 금속 7,300톤을 포함해 전체 무게가 1만 톤이 넘는다고 하고요. 자체 하중과 바람의 압력을 거뜬하게 견뎌낸다고 하죠. 에펠탑은 민주주의 시대 도시의 주인은 권력자가 아니라 시민이며 시민이 선출한 정부가 합당한 과정을 거쳐 중대사를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치 제도가 문명의 대세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된 계기는 1789년에 터진 프랑스 대혁명이었고요. 에펠탑은 이 혁명의 심장이었던 도시의 대표 건축물로 손색이 없다고 하죠. 고대와 중세의 왕궁이나 교회와는 달리 에펠탑은 개인이 디자인한 예술품이고요. 노예 노동이나 강제 노동 없이 건축했다고 합니다. 디자인을 설계한 에펠은 물론 과학자, 수학자, 엔지니어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위험이 따르는 작업을 수행한 노동자들도 저마다의 권리를 누리면서 일했다고 하고요. 당국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의 안전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유럽 도시기행 1권 중 파리, 인류의 최전선을 잠시 리뷰해 보았는데요. 파리라는 한 도시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들 안에 담겨있는 역사를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파리를 방문한다면 오랜 세월을 이겨내온 건물 하나하나가 뜻깊게 다가올 것 같고요. 여행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게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리면서요.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